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동춘 교수입니다. 가을이 참 깊어졌습니다. 밖을 나가보면 가을이 깊어졌다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는 색깔의 변화가 아,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의 염려 혹은 걱정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혹시 심한 일교차의 이 계절에 건강 잃지 않았을까 염려가 됩니다. 건강하시지요? 모두 건강하게 한 학기를 잘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0주차 강의가 되는 날이네요. 정말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간이 참 잘 지나간다 싶습니다. 그러나 수업을 받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시간 참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수업에 관한 한.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김정은의 북한 구상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북한은 그 시작부터 1인 독재주의로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현재까지 3대 세습 독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독재 체제의 특성은요, 사회 통제를 통해서 체제를 유지하고 권력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단적인 이 체제는 폐쇄성이라고 하는 사회적 태도를 보입니다. 외부에 자신의 내용을 노출시키기를 심히 꺼리거나 그것을 사전에 차단을 하죠. 그리고 보안을 유지한다고 하죠. 특히 북한은 세습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세습의 정당성을 위해서 혈통주의를 강조합니다.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걸. 그리고 북한식 주체 사상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독재 국가이지만 세습 독재 국가라고 하는 특이성 때문에 그 세습의 정당성을 위해서 혈통주의를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독재 국가로서 그 세습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또 하나 북한식의 주체 사상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1990년대 이전 북한은 주입식 사상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테러와 공포정치 등 전체주의 체제에서 두드러지는 강압적이고 강제적이며 자의적인 유형의 부정적 사회 통제 기제를 주로 활용하죠. 이것을 활용해서 체제 안정성을 확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계획경제 및 배급제가 붕괴되고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히 북한식 사회주의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북한은 다양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시장의 개방은 아니지만 그러나 시장의 자유화를 통해서 내부적인 시장의 자유화를 통해서 활성화를 통해서 북한은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김정은 시대의 북한에서 이러한 변화와 결부된 사회통제 유형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이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상, 생활, 행동의 각 영역에서 후기 전체주의적 사회통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동의적, 보상적, 법제적 방식의 긍정적 사회통제 유형이 보다 강화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긍정적 사회통제 유형이 뭔지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기 전체주의, 이 용어도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전체주의라는 측면에서 북한의 변화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북미 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김정은의 북한 변화와 함께 북미 관계를 새롭게 하고 싶어하는 김정은의 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김정은은 북한 구상 중에 북미 관계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구상을 해왔어요. 그런데 현재 북미 관계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고 이것의 미래는 어떠한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가장 현실적인 탐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먼저 북한의 사회통제 유형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지요. 2011년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후계자 수업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연소한 후계자 김정은이었어요. 그 김정은이 보여준 행보는 장성택 처형을 비롯한 숙청을 통한 공포정치, 대남도발,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대표되었습니다. 이것은 뭐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북한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주로 제재와 압박의 효과, 그리고 그에 따른 일련의 급변 사태론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는 준비 안 된 후계자, 그로 말미암아 북한은 급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급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급변 사태론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추측을 했던 것과는 달리, 예상과는 달리, 당시의 예상과는 달리 현재까지 김정은은 나름의 방식으로 체제를 정상화하고 자신들의 정책 목표를 실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이후 2020년 현재까지 김정은은 자신의 체제를 정상화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어찌되었던 여러 변수들이 있었고 계획했던 대로 안 되는 측면이 있었지만 자신들의 정책 목표를 실현해 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특히 2018년부터 한국, 미국, 중국 등과의 전격적인 정상 외교를 통해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담판을 진행하고 있죠. 네,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정권 초기에 있었던 많은 우려와 달리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북한이 내외적으로 통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고 있다는 점에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기는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게는 김정은 체제가 확고해졌다. 그리고 그 통치 체제를 기반으로 해서 김정은의 구상은 설득되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아니다라고 이의를 달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이처럼 급변 사태의 프레임을 벗어난 오늘의 북한에 대한 향후 연구는 아마 있는 그대로의 북한, 특히 나름의 상당한 변화를 겪어온 김정은 시대의 북한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있는 그대로의 북한, 현재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를 일단은 들여다봐야 한다. 그리고 분단 이후 북한에서 지금까지 나름의 상당한 변화를 겪어왔는데 그러한 변화를 겪어온 것 속에 또 김정은의 시대가 그 변화를 겪어오면서 어떻게 지금의 북한을 구성했는지를 그대로 들여다보고 이해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위해서 몇 개의 이론으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평가를 위해서는 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학문의 세계에서 그 툴은 이론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감정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일상의 대중 속에서의 대화는 가능하지만 그러나 평가라고 하는 이성적 작업을 위해서는 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전개하고 그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인 거죠. 네,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발달해야 건강해집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을 몇 가지를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칼 프리드리히와 브레진스키. 네. 브레진스키는 전체주의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현대의 정치 기술적 조건에서 전체주의자들의 의도를 현실화하기 위한 통제체제라고 정의를 합니다. 현대의 정치 기술적 조건에서 전체주의자들의 의도를 현실화하기 위한 통제체제, 그것이 전체주의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전체주의의 6가지 특징을 제시합니다. 그 6가지의 첫 번째는 공식적 이데올로기가 있다는 거예요. 공식적 이데올로기. 그러니까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제시하고 그 하나의 이데올로기의 깃발 아래 모두가 집합하게 하고 그것에 대오를 마치도록 하는 거죠. 상상이 가시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1인 독재자에 의해 지도되는 단일 정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또 이것도 상상이 되시죠? 네. 단일 정당. 세 번째는 당과 비밀 경찰에 의한 물질적 또는 정신적 테러 체계. 그리고 대중매체에 대한 독점적 통제. 네 번째. 네. 그리고 5번째는 무장 전투력 독점. 그리고 6번째는 경제에 대한 중앙 통제 체제. 자, 북한이죠. 공식적 이데올로기, 주체사상. 1인 독재자에 의해 지도되는 단일정당, 노동당. 당과 비밀경찰에 의한 물질적 또는 정신적 테러 체계. 그렇죠? 네. 대중매체에 대한 독점적 통제. 네. 하나의 방송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배되죠. 무장 전투력 독점. 그렇죠? 경제에 대한 중앙 통제 체제. 네. 수령에 의해서 지도받아 노동당의 지도를 받아 경제가 중앙 집권자가 되어 있는 거죠. 네. 북한 얘기예요. 네. 북한이 전체주의 국가라는 거야. 그런데 탈스탈린화 이후, 탈스탈린, 그러니까는 러시아의 레닌 이후에 스탈린이 집권을 했는데, 스탈린이 바로 이 전체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였고, 그것이 그대로 북한의 전수가 된 거죠. 그런데 스탈린 사망 이후에 탈스탈린화가 됩니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타난 사회주의 국가들의 분화, 즉 더 이상 전체주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권위주의나 민주주의 등 기존의 개념들로도 포괄되지 아니하는 다양한 현실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이 탈스탈린이 보여준 모습인데, 탈스탈린화 이후에 나타난 사회주의 국가들이 분화되면서 더 이상 전체주의를 따르지 않아요. 그렇다고 권위주의나 민주주의 등 기존의 개념들로도 탈스탈린화가 포괄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현실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이었는데, 바로 그것이 후기 전체주의라는 개념으로 나타난 거야. 이제는 전체주의가 아니라 후기 전체주의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야. 전체주의는 아닌데, 그렇다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권위주의로 포함시킬 수도 없고, 한 특이성이 나타나고 있는 이 모습을 후기 전체주의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바로 후기 전체주의라는 개념이 이러한 고민의 산물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전체주의가 뭔지 여러분 중에는 이해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혹 모르실 분을 위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죠. 이 전체주의는요,
국가나 집단의 전체를 개인보다 우위에 두고 개인은 전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사상이에요. 네. 개인은 전체 안에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체주의예요. 전체주의 공동체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자 성향인 개인의 자유 자체를 억누르고 그 관심을 철저히 공동체에 집중시켜야 하므로 끊임없이 전체주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를 따라오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개인은 배척되거나 배제가 되는 거죠. 또한 국민들이 구성한 하나의 공동체에서 타 공동체로의 유출 혹은 타 공동체로부터의 유입이 일어날 경우 분열의 소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타 공동체에 대해 굉장히 배타적인 성격을 띱니다. 이 결과 전체주의 이념의 재확인 및 타 공동체에 대한 배타적 태도의 결과물로 외부 공동체에 대한 침략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조직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관료제는 조직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존재해요. 그리고 이를 위해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관직을 차지하고 조직 간 하는 업무가 겹쳐져서 실제로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알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전체주의의 조직론이에요. 또한 지도자는 조직이 지나치게 커지고 경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직 간 경쟁을 매우 심하게 시키고 이래도 안 될 경우 관료들을 아예 숙청시켜 버립니다. 여하튼 전체주의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힘의 결집에 있는 거죠.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거나 억압해서 힘의 결집을 시키는 거죠. 공동체라고 하는 것 속으로. 이게 전체주의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전체주의의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번엔 린츠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린츠와 스테반은 전체주의에서 후기 전체주의로의 변화가 상호 연관된 다음에 세 가지 동인에 의해 추동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전체주의가 뭔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그 전체주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린츠와 스테반은 전체주의로는 이후에 사회주의 국가를 설명할 수 없고 전체주의 국가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후기 전체주의라고 하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세 가지 동인 중에 첫 번째는 지배자에 의한 신중한 정책의 결과물. 그래서 선택에 의한 탈전체주의화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동의는 전체주의적 구조의 내적 침식과 간부들의 이데올로기적 신념이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쇠퇴에 의한 탈전체주의와 강력한 이데올로기 또는 강력한 이념도 시간이 지나고 다른 상황을 만나고 사람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강화되기보다는 약화되는 경향이 큽니다. 이것을 쇠퇴라고 그러죠. 네. 시작은 견고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지면서 쇠퇴라고 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겪게 돼요. 이게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동의는 전체주의적 통제에 저항하고 회피할 수 있는 사회, 문화, 경제적 공간이 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즉 사회적 점유에 의한 탈전체주의화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전체주의는 통제잖아요. 통제. 그 특징이 힘의 결집을 위한 공동체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서 통제하는 거예요. 이러한 전체주의적 통제에 저항하고 회피할 수 있는 사회, 문화, 경제적 공간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북한의 경우에는 시장이라고 하는 공간이 창조가 된 거예요. 네, 통제에 저항하고 회피할 수 있는 공간 창조가 북한에서는 시장이라는 것이 창조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주체사상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이 약화가 되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신중한 선택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후기 전체주의의 특징이 북한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잠시 후에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동인 속에 출현한
후기 전체주의는 전체주의 체제의 기본적 속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새롭게 발견이 돼요. 뭐냐면 첫째로 이데올로기는 여전히 공식적으로 존재하나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 구성원의 헌신과 신념은 점차 약화되며 제한적이지만 합리적 정책 결정에 기초한 실용적 합의로 강조점이 전환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몇 주 전에 설명을 통해서 북한의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공식적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존재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그 적용점들을 달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입니다. 두 번째, 카리스마적 리더십보다는 국가 기술 관료주의적 리더십이 대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국가 기술 관료주의적 리더십. 네. 전무적 리더십이 이제 나타나고요. 세 번째, 통제 메커니즘은 유지하지만 정치적 정당성 결여로 인해 강압적 기재 사용이 완화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통제 메커니즘의 이제 틈들을 보고 그 틈들을 빠져나갈 기술들을 오랜 세월 동안 터득하고 전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강압적 기재 사용이 완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네 번째, 동원 참가자의 열의는 약화돼요. 예. 그리고 다섯 번째, 간부들의 부정부패가 발견이 됩니다. 예. 뭐 자본주의 사회만 부정부패가 있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 사회도 부정부패가 있습니다. 원래는 부정부패가 없어야 했지 맞죠. 그건 뭐 자본주의도 마찬가지고요. 여섯 번째, 정치 부분을 제외한 사회적 다원주의가 증가하며 2차 문화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경제에서의 온건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여덟 번째, 법 제도주의가 강화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특징들이 새롭게 발견된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을 합니다. 많은 부분이 아마 공감이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체제 공부를 저하고 그동안 쭉 해왔던 상황에서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쭉 기억하신다면 지금의 설명이 제법 이해가 되실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사회통제 개념에 대한 정의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사회 구성원의 일탈 행위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적 제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회통제. 사회통제란 사회 구성원의 일탈 행위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적 제재. 이것이 이제 사회통제 개념이에요. 여기서 비공식적 제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회 구성원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비난, 처벌 등의 사회 통제를 의미해요. 공식적인 제재는 국가가 법으로 정한 그 틀 안에서 공식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지만 비공식적 제재는 그 공동체 구성원 상호 간에 너 이러면 안 되잖아. 너 왜 이래? 너 나쁜 놈이네. 너 좀 혼 좀 놔볼래? 이런 비난과 처벌 등의 사회 통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는 사회 구성원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윤리적 또는 도덕적 차원에서의 사회 통제가 되는 거죠. 공식적 제재란 범죄라고 규정된 일탈 행위를 한 사회 구성원에 대해 국가적 통제기구로 활용한 통제를 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이제 사회 통제를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사회 통제와 질서 문제를 기능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합의적 관점이 있고요. 사회적 강자의 강제력에 의해 유지된다고 보는 갈등 이론적 관점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과 타인의 상호작용 차원에서 접근하는 상호작용론적 관점이 존재합니다. 합의적 관점, 갈등 이론적 관점, 그리고 상호작용론적 관점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관점을 우선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사회 통제와 질서의 문제를 기능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이 있고, 사회적 강자의 강제력에 의해 유지된다고 보는 관점이 있고, 개인과 타인의 상호작용 차원에서 접근하는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 통제에는. 그렇다면 북한은 어느 관점을 보아야 할까요? 어느 관점에서 북한을 보아야 할까요? 북한의 사회 통제는 아무래도 갈등 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보다 북한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 보여져요. 갈등 이론적 관점은 권력자가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운영한다는 개념에 입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사회적 강자로서의 지도자, 그가 발휘할 수 있는 강제력에 의해서 사회 통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갈등 이론적 관점인데, 그 갈등 이론적 관점에 북한의 현재 모습이 딱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기능적으로 작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제력에 의해서, 리더십의 강제력에 의해서 사회 통제가 유지가 되죠. 그렇죠? 상호작용론적 관점은 아니죠. 그렇죠? 개인과 타인의 상호작용 차원에서 북한의 체제가, 북한 사회가 전개가 되지는 않죠. 네. 이것은 사회 통제를 지배 피지배 관계 속에 특정 집단이나 계급이 지배 구조를 공고히 구축하기 위해 동원하는 기제로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 속에서 사회 통제가 이루어지죠. 네. 대등한 관계가 아니죠. 예. 그러므로 북한은 지배자가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고 피지배자의 일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제재를 사회 통제로 정의하는 갈등 이론적 관점이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합의적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되고요. 상호 이론적 관점도 여기엔 적용이 안 돼요. 북한은 바로 갈등 이론적 관점이에요. 학문적으로 말하면은요. 이는 북한을 어떤 체제로 정의하건 여타의 체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사회 통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는 그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사회 통제의 이미지와 관련해서는 크게 인간의 정신, 문화, 이데올로기를 통제하는 것과 구체적인 생활과 행동을 통제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네. 인간의 정신, 문화, 이데올로기를 통제하는 것, 그리고 구체적인 생활과 행동을 통제하는 것. 그래서 북한의 사회 통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면 공식적 이데올로기하고 억압적 주입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을 통제하는 사회 영역 사회 통제가 있어요. 아니, 사상 영역 사회 통제가 있고요. 동원과 조직 생활, 배급제, 생활총화, 성분 정책 등을 통해 인간 생활을 통제하는 생활 영역 사회 통제가 있고요. 사회주의 법과 집행기관, 공개 처형 등을 통해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는 행동 영역 사회 통제가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상 영역을 통제하고 생활 영역을 통제하고 행동 영역을 통제하는 사회 통제가 있어요. 그동안에 공부해 보신 지식들을 쭉 추려 보시면 아하 하고 여러분 수긍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상 영역 사회 통제, 그리고 생활 영역 사회 통제, 그리고 행동 영역 사회 통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통제 방식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아놀드 로즈라고 하는 학자는 사회 통제 유형을 그 방식에 따라 긍정적 사회 통제와 부정적 사회 통제로 구분합니다. 로즈는 사회 통제를
사회가 문화를 따라갈 수 있도록 사람들의 정신을 고취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처벌과 보상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면서 집단과 구성원 또는 하위 집단과의 관계에 따라 적합하고 효율적인 통제 형태가 따로 존재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사회 통제는 양방향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관계 유형에 따라 적합성이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 아놀드 로즈의 사회 통제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거죠. 첫째는 긍정적 사회 통제, 두 번째는 부정적 사회 통제. 네. 그리고 이것들이 다양하게 섞일 수 있다는 걸 아놀드 로즈가 얘기를 하죠. 이러한 전제 하에서 볼 때 로즈는 사회 통제 유형을 보상으로 대표되는 긍정적 사회 통제와 처벌로 대표되는 부정적 사회 통제로 구분을 했어요. 앞에서 설명을 했죠. 그렇다면 보상은 뭐냐 하면 상을 주고 명예와 금전과 직위와 칭찬 등을 하는 거예요. 명예를 주고 금전적 보상을 하고 그리고 직위를 높여주고 그리고 칭찬해주고. 그런데 처벌은 경고하고 벌금을 내리고 감옥에 가두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고문을 하고 급기야는 사형하는 그런 처벌. 이것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부정적 사회 통제를 한다는 거죠. 네. 부정적 사회 통제는 긍정적 사회 통제보다 명확하고 확실한 조치가 가능해요. 그러나 적용 범위가 협소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하죠. 반면에 긍정적 사회 통제는 불확실한 대신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인간을 순응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 사회 통제가 교육 안에 있죠. 네, 여러분도 제게 통제를 받고 계시죠. 공부하는 이 한 학기 제 수업을 들으시는 중에는 통제를 받고 계시죠. 그러나 보상이 있는 통제입니다. 여러분 처벌을 하는 통제가 아닌 것을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시고 저를 믿고 이 수업 잘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저도 독재를 하나요? 네. 네. 출첵을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전체주의란 무엇인가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전체주의란 무엇인가요? 네.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전체주의란 무엇인가요? 북한은 1990년 이전까지 사상생활 행동에 대한 강제적이고 강압적이고 자의적인 통제로 특징 지어지는 부정적 사회 통제를 활용해서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것은 뭐 이미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네. 이 강제적 통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살펴봤다시피 세뇌 교육과 선전선동을 통해 공식적 이데올로기를 주체 사상을 인민들에게 강제적으로 주입시킴으로써 사상교육이라고 그러죠. 유일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사상적 통제 기제로 사용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뇌교육. 네. 세뇌교육과 선전선동. 네. 강압적 통제라고 하는 것은 인민들을 조직에 속박하고 동원 및 생활 총알을 통해 일상 영역을 강압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생활 영역을 통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의적 통제란 사회주의법 위에 존재하는 당과 수령이 법 위에 당 위에 수령이 있는 게 북한의 체제죠. 행동 영역에 대한 통제 기제를 언제든지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 위에 당이고 당 위에 수령이니까 수령은 법을 넘어서 즉흥적으로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밖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법 밖에. out of law. 독재자의 입장에서는 재밌을 것 같죠?
네, 그냥 웃지요. 로즈가 말한 대로 로즈의 이분법적 사회통제 유형에 따르면 약화된 부정적 사회통제를 대체할 수단은 긍정적 사회통제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은 사회통제 각 영역에서 기존의 부정적 사회통제와 더불어서 동의적이고 보상적이고 법제적으로 표현되는 긍정적 사회통제를 활용함으로써 체제 안정성을 확보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정은 시대 이전까지, 아니 김정은 시대 초반까지는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죠. 그러나 김정은 시대, 김정은이 체제 안정화를 가져왔다고 확신하는 그 이후부터 부정적 사회 통제와 함께 긍정적 사회 통제도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감지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데올로기는 제한적이지만 실용적 합의로 강조점이 전환됩니다. 제가 설명드린 거죠. 주체 사상이 제한적인,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지만 실용적 합의, 그러니까 현실에 따라 상황에 따라 실용적으로 합의가 새롭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일방향적 강제로부터 강제와 동의, 그러니까 강제만 있었던 시절에서 이제는 강제와 동의가 배합된 양방향적 합의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인민친화적 리더십은 인민에 대한 동의적 기제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김정은이 인민들하고 친화하는 모습을 쇼인지 어떤지 하여튼 그것을 보여주려고 무척이나 애를 씁니다. 허물 없이, 이물 없이. 네, 아주 굉장히 편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인민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심지어 최근에 자정에 있었던 열병식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존경한다고 얘기하는 그런 표현은 이전에 북한의 지도자들에게는 볼 수 없었던 일일 뿐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지존이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든가 상대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말을 한다는 건 지존으로서의 품위가 떨어지는 일이었거든요. 절대 지존인데, 오류가 없는 지도자인데. 근데 김정은은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연출인지 진실인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뭐 연출이든 진실이든 일단은 보여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강제라고 하는 기제만 작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동의라고 하는 기제도 강제라는 기제와 함께 작동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경제에서의 온건한 개혁은 장마당에 대한 통제 완화, 복지 문화시설 설립 등으로 나타나고요. 이것은 보상적 기제를 통한 사회 통제를 의미합니다. 강제적 통제 완화와 법제도주의 증가는 북한에서 공포정치의 이원화, 사회주의 법에 대한 전면적 개정을 통해 나타나며 이것은 과거의 자의적 통제보다 비교적 정제된 법제적 통제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즉, 북한은 과거에 강제적, 강압적, 자의적 사회통제 기제를 후기 전체주의 체제의 특성에 반영된 동의적, 보상적, 법제적 사회통제 기제로 변화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변화가 감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의 자의적 통제보다 비교적 정제가 된 법제적 통제로의 변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법에 대한 전면적 개정을 통해서
지도자의 임의적이고 자의적이고 즉흥적인 기제를 작동시키기보다는 이제 법제적 기제를 작동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죠. 예, 그것은 분명한 변화예요. 이 변화를 우리가 잘 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요, 정권이 인민에게 물질적 필요를 제공함으로써 인민들을 체제에 효과적으로 순응시키는 전략을 과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네. 인민들의 필요를 제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사과하고 뭐 이렇게 함으로써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상 영역 통제 분야에서는 인민 생활 향상에 중심을 둔 인민 대중제일주의를 공식화하고 이를 김정은이 실천하는 모습을 인민들에게 각인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영역 통제 분야에서는 장마당에 대한 통제를 완화합니다. 장마당을 개방했다가 통제했다가 다시 통제를 완화했죠. 그리고 인민생활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 애육원, 양로원, 각종 놀이시설 등을 건설하는 등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또한 그러니까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위한 것이나 노인들을 위한 것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북한이요. 또한 행동 영역 통제 분야에서는 법률을 이용한 통치로의 변화 양상과 공포정치의 유연화가 관찰이 돼요. 그래서 사상 영역이라든가 생활 영역이라든가 행동 영역 이 통제 분야 모두가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데는 이의를 달 수가 없습니다. 요컨대 김정은 시대의 북한의 사회 통제에서 강제적이고 강압적이고 자의적인 성격이 강한 부정적 사회 통제보다는 동의적이고 보상적이고 법제적인 성격이 강한 긍정적 사회 통제가 일정 정도 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 네. 그래서 부정적 사회 통제만이 아니라 부정적 사회 통제와 함께 긍정적 사회 통제가 병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 이러한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합니다. 사회 통제는 사회 구성원인 피지배자들의 일탈을 효과적으로 제재하고 긍정적으로 사회를 통합시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사회 통제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 유형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죠.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것에 따라 우리의 북한에 대한 태도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북한의 사회 통제 유형 변화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수업의 타이틀이 뭐죠? 네, 북한의 체제 전환과 정의 아닙니까? 북한의 체제가 어떠한지를 살피는데 그것이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감지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것이 정의론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직간접으로 내놓자는 측면이고 그 아이디어를 찾아보자는 거죠. 네. 자, 이번에는 커다란 두 번째 주제인 북미 관계의 현재와 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8년 이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 구축을 목표로 해서 평화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가동했죠. 그 결과 북핵 위기의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미 3자가 주요 행위자로 등장했고 남북, 한미, 북미 관계가 평화 프로세스의 세 축으로 구조화되었죠. 그 과정에서 정상 간 회담과 실무 협상들이 성사됐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는 고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2018년이 정말 굉장한 기대가 고조되었던 시기죠. 하지만 2020년 현재 북미 남북 양자 관계가 동시 경색 국면에 진입하였습니다. 북미 관계는 2019년 가을 스톡홀름 회의 이후 교착 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남북 관계는 2020년 6월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냉각기에 돌입했습니다. 한미동맹은 북한 비핵화 방법론과 방위비 문제로 인해 긴장 상황에 놓여 있죠. 지금 이게 현재예요. 그렇죠? 2018년에 기대하고는 다른 국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3년간 역사를 반추할 때 북미 관계는 남북 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는 북미 관계가 좋을 때의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교착되거나 악화될 때의 남북 관계는 또 달랐어요. 네. 또한 북미 남북 관계는 한미 동맹의 다양한 도전 요인을 야기했습니다. 북미 관계가 좋을 때의 한미 동맹의 또 분위기가 또 달랐고요. 네. 그래서 동맹 간 상호작용의 결과는 다시 북미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북관계, 한미관계, 북미관계가 세 축으로 구조화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한쪽도 달리 갈 수 없는 그런 이 3자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지난 3년의 역사 속에서 아주 깊이 배우고 있죠. 이러한 순환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북미 관계는 남북 관계의 독립편인이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성공의 필요 충분 조건이 돼요. 충분 조건이에요. 네. 그래서 북미 관계가 원활해야 남북 관계가 원활해지고,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로 가는 길이 순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반도 정세의 나침판인 북미 관계는 향후 어떻게 전개가 될까? 이게 굉장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북미 관계가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향후 북미 관계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요인들이 북미 관계를 결정할까? 그리고 주요 요인들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어떤 파급 효과를 창출할까? 이것에 대한 관심사를 우리가 높여야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다면 향후 북미 관계는 무엇에 의해 그리고 어떻게 결정될까요?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은 현재 북미 교착 상황을 야기하고 있는 주요 요인들의 식별과 평가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현재 북미 교착 상황을 야기하고 있는 주요 요인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내면서 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 정세에 미치고 있는 요인들이 2020년 하반기 이후에도 강력히 작동된다면 북미 간 교착 상황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북미 관계가 하반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작동이 된다면, 그것도 강력히 작동된다면 상당 기간 이러한 교착 상황의 분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반면에 교착 요인이 변화한다면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될 거예요. 네, 여론이 형성이 될 거고, 분위기가 형성이 될 거고, 네, 의견이 형성이 될 거예요. 네. 교착 요인들,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고 점점 어려워지는 이 요인들의 작동 여부와 더불어 미래 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변수의 출현과 파괴력도 중요해요. 어떤 변수가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새로운 변수의 출현, 그것을 통한 파괴력. 네. 즉 미래 변수와 현재까지의 교착 요인 형성 변수와의 영향력 정합의 결과가 향후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북한 또한 교착 요인과 미래 변수 간 관계를 교류해서 향후 대미 대남 전략을 구상할 거예요.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남한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고 자신들의 힘을 견고하고 확장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을 구성할 거란 말이에요. 네. 변수의 요인에 따라서, 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다른 전략을 구상할 수밖에 없겠죠. 이건 뭐 북한만이겠어요. 모든 나라가 다 그렇죠. 네. 현재 미래의 북미 관계 결정 요인은 교착 요인 4가지가 있고요. 미래 정세 영향 요인 3가지가 있습니다. 살펴보면 교착 요인은 첫째 전략이고, 두 번째는 능력이고, 세 번째는 방법이고, 네 번째는 구조인데, 전략은 북미 양국의 비타협적 상호 강압 전략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타협이 안 돼요. 비타협적 상호 강압 전략. 미국은 북한에, 북한은 미국의 강압 전략을 서로가 쓰고 있어요. 이건 타협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충돌하고 있죠. 두 번째는 능력인데요. 미국의 강압 능력과 북한의 핵 능력 간 충돌이에요. 세계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능력이 북한의 핵 능력하고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예. 누가 더 세냐? 세냐? 우리도 핵무기 가지고 있어. 이런 거죠. 그 방법은 협상수단의 비등가성이에요. 이게 균등하지가 않죠. 비등가성이에요. 그렇죠? 협상수단이. 그래서 북한은 북한대로 비핵화가 더 출혈이 심한 건데 거기에 맞춰라. 미국은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협상수단의 비등가성이 나타나고요. 네 번째는 구조인데, 적대적 관계인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비타협 환경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사실은 강대국하고 약소국 간의 지금 일종의 싸움이에요. 네. 이것이 비타협 환경이 되어 있는 거죠. 북미 관계 영향 요인은 이렇게 교착 상태에 빠지게 하는,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지게 하는 그 영향 요인이 3가지인데, 하나는 미국의 대선이 있잖아요. 지금 미국의 대선이 진행되어지고 있죠. 그렇죠? 예. 사전 투표가 진행되어 있는데, 곧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가 결정이 돼요. 누가 대통령이냐가 결정이 돼요. 두 번째, 북한의 전략의 전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군사적 도발의 재개 여부. 네. 그리고 뭐 전 세계적인 영향인데, 코로나19, 코비드-19의 영향이 있는 거죠. 첫 번째 교착 요인인 전략의 충돌을 좀 살펴보죠. 북한하고 미국은 현재 타협 전략이 아닌 강압 전략을 상호 투사하고 있어요. 북한하고 미국 모두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요구 수준을 낮추는데 인색해요. 예. 서로가 요구를 낮추라고 그래요. 예. 대신 상대의 의지, 행동, 정책의 선제적 철회와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네가 먼저 이렇게 보여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 무슨 소리? 네가 먼저 이렇게, 그러면 내가 그것을 믿고 그 다음 내 행동을 보여줄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울러 협상 과정에서 상대의 굴복과 양보에 대한 시한을 설정하는 등 데드라인,
그렇죠? 데드라인을 설정하는 등 적대적 메시지 교환 게임을 전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양보하고 언제까지 굴복해라. 이런 데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협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적대적 메시지 교환 게임이에요. 심지어 북미 양국은 때때로 상대의 강압에 대한 역강압, 카운터 코ercion, 이 역강압의 일환으로서 군사적 조치 재개를 암시하거나 실행을 위협하며 협상판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어요. 그래? 그럼 내가 뭐 보여줄 거 있어. 네. 북한은 더 강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또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렇게 서로 미국은 그러면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하겠다. 이렇게 서로 위협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호 강압 전략의 충돌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 경제, 외교적 교착 비용이 파생되고 있어요. 네. 얼마나 많은 교착 비용이 파생되는지 몰라요. 분단 비용이 분단의 세월만큼 점점 더 많아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양국은 승리에 대한 기대로 이를 감내하며 단기적 타협을 거부하고 있어요. 북미 협상의 교착은 이와 같은 전략 게임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교착 요인은 능력의 충돌입니다. 북한이 미 본토 타격 능력을 높이면 미국이 대북 협상에 적극성을 보일 상황이 조성되고, 반면 미국이 제재 수준을 높이면 북한이 타협 전략으로 선회할 여지도 발생해요. 2017년에 고조되었던 양국 간 이러한 능력의 경합이 2018년 초반 북미 협상 재개를 유도했어요. 하지만 2018년 북미 비핵화 협상 시작 이후에도 양국은 상대를 향한 강압 능력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 결국 북미 협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핵 능력은 여전합니다. 오히려 지난 3년간 기술의 고도화는 진전되고 핵물질 보유량은 증가했을 거예요. 미국 또한 대북 경제 제재를 북한의 협력을 강제하거나 북한의 배신을 차단하고자 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이처럼 강압 능력에 대한 양국의 집착은 여전히 상대의 일방적 기만에 대한 의심이 높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현재의 북핵 게임이 여전히 죄수의 딜레마, 이거나 교착 게임의 성격임을 반증해요. 네. 아울러 양국이 고집하고 있는 강압 전략의 토대로 이러한 능력이 작동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한 심리전이 사실은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굉장한 심리전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교착 요인은 방법의 충돌입니다. 북미 관계의 요체는 비핵화 협상이죠. 예, 비핵화 협상이에요. 비핵화 협상의 과정과 결과가 양국 관계에 직접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비핵화만 되면 이에요. 비핵화를 하기 위해선 이에요. 예.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했던 실체적 이유는요, 양국 간 거래 수단의 비대칭성 때문입니다. 즉,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보상 내용 간 등가성 문제와 각자의 조치와 합의에 대한 지속 가능성의 문제, 즉 가역성 문제가 핵심입니다. 예, 등가성 문제와 그리고 가역성 문제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등가성 문제는 전략적 가치의 문제죠. 그래서 10개를 내주면 10개를 내주는 것, 10개를 내줘야 10개를 내주는 것. 네. 10개의 가치가 있다. 그러니 10개를 내놔라. 그래? 근데 그거 10개 가치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싸움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속 가능할 것이냐, 몰래 딴짓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사실은 신뢰의 문제, 의심의 문제죠.
따라서 당연히 수요 공급의 법칙이 적용되지도 않고 정교한 측정과 판정 또한 불가합니다. 사실은 북한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그거 어마어마한 액수 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협상에서의 교환은 각자가 상대방의 가치를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느냐에 크게 좌우가 되는 거예요. 반면 가역성의 문제는 불신과 기만의 속성이 내재되어 있어요. 이는 국제법과 정의가 아닌 정치와 이익의 영역이에요. 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바예요. 그래서 결국 등가성의 문제, 가치를 서로 어떻게 쳐주느냐, 그리고 이것에 대해 얼마나 절실하냐 라고 하는 등가성의 문제하고, 그리고 가역성의 문제, 이게 지속 가능하냐,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지 않느냐, 뭐 등등 이런 불신과 기만의 속성이 내재되어 있어서 결국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향후 북미 간 거래가 진행되더라도 양국은 상대의 배신에 대한 대비책을 염두에 두고 이를 협상 내용에 반영하려 할 것이고, 거래 성사 이후에도 상대의 기만을 항상 경계할 것입니다. 이게는 의심의 법칙이 계속해서 작동할 거란 말이죠. 사실은 신뢰가 바탕이 돼서 협상이 진행될 때와 의심을 끊임없이 하면서 협상을 할 때의 태도와 내용과 결과는 달라지죠. 그렇죠? 네. 마지막 변수는 구조적 요인입니다. 즉 적대 관계의 강대국, 약소국 국가가 북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패권적 강대국에 저항하는 약소국은 체제 보장에 대한 민감성과 취약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패권적 강대국의 주요 목적은 체제 질서와 권위에 도전하는 국가에 대한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북한은 끊임없이 강대국인 미국에게 요구하는 것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체제 보장, 자신들의 체제를 건드리지 말고 흔들려고 하지 말라. 이 체제 보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경제 문제는 그 다음 문제예요.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는 것. 네. 패권적 강대국인 미국은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북한이 정말 그런 거죠. 네. 북한은 대미 생존력 강화가, 미국은 대북 통제력 확보가 오랜 기간 각자의 주요 목적이었어요. 북한에게 핵무기란 자국의 생존력은 극대화시키고 미국의 정세 통제력은 약화시키는 효율적 수단이에요. 북한의 입장에서는요. 네. 협상용이고 방어용이고 저항용인 거죠. 이 점에서 양국 관계는 영합게임, 즉 제로섬 게임이에요. 네. 하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제로섬 게임 아시죠, 여러분? 네. 특히 교착 게임에서는 행위의 반복을 통한 신뢰 형성과 축적이 지도자의 전략적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죠. 예, 교착 상태에 있을 땐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신뢰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교착이 풀리기도 하고 더 견고해지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북미 양국은 이러한 경험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예, 북미가 만나서 대화를 했던, 지도자가 만나서 대화했던 경험이 첫 경험이거든요. 그동안에는 아랫사람을 통해서 양국의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경험은 있지만 정상이 만나서 풀려고 했던 경험은 처음이거든요. 네, 지난번에 처음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한 양국은 현 교착 상황을 야기하고 있는 전략이나 능력이나 방법적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신뢰조치 교환에도 여전히 인색하다고 하는 것. 이런 구조적 요인이
마지막 변수로 작용을 하는 거죠. 향후 북미 관계 전망을 위해 미래 도전 요인에 대한 식별과 평가도 필요합니다. 주목하는 주요 변수는 미국 대선의 파급 효과, 또 북한의 전략 전환 여부, 그리고 코로나19의 영향 등 세 가지예요. 이러한 도전 요인들은 앞에서 제시한 교착 요인들과 다양한 영향을 주고받아요. 네, 이것이 서로 연관성을 주거니 받거니 한단 말이죠. 북미 관계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 지을 거예요. 네 가지 요인과 이 세 가지 영향력. 네, 이것이 서로 상호 교차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결정을 지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선 미국 대선 요인은 선거의 결정과 과정 모두 북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이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김정은이 본격 등장한 2008년 이후 실행된 세 차례 미국 대선 전후로 북한은 예외 없이 자신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동을 단행한 바 있어요. 당시 미 행정부의 양보 유인, 차기 미 행정부에 대한 관심도 제고 등이 북한의 목표였을 것이에요. 트럼프의 재선이 불확실한 점 또한 양국 관계 전망 추론의 한 축이에요. 트럼프의 재선이 불안하죠. 물론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네, 불확실이 대부분 점쳐지고 있죠. 대개 점쳐지고 있죠. 둘째, 북한의 전략 전환 여부도 주시해야 됩니다. 북한은 2018년 이후 대남, 대미 동시 타협 전략을 채택했지만 최근에 강압 전략으로 재전하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우선 북한은 지난 정세를 반축하며 미국의 전략과 행동이 대통령 개인 요소에 전적으로 의지에 결정되지 않음을 주목했을 거예요. 대통령이 결심하면 될 것 같았는데 막상 김정은, 트럼프 두 사람이 만나 협상을 한 것을 미국의 트럼프가 돌아가서는 또 그 결정을 깨고 바꾸고 하는 것을 보면서 대통령 개인 요소에 전적으로 의지해 있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목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북한과 사실은 다른 점이기는 하죠. 북한은 지도자가 결정하면 그대로 가잖아요. 그러나 다른 나라는 지도자가 결정했다 그게 그대로 가는 건 아니죠. 많은 변수들이 작동하죠. 네, 탑다운 방식으로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탑다운 방식이 먹히지 않는다는 걸 주목했을 거란 말이에요. 통상 강대국 정책 결정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약소국은 수용과 저항 중 선택에 직면해요. 수용할 것이냐, 저항할 것이냐. 만약 약소국의 선수용에 강대국이 배신으로 대응하면 약소국 국익은 심각하게 위협을 받습니다. 강대국의 입장에서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죠? 예, 개미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따라서 북한과 같은 약소국은 강대국과의 합의에 항상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 북한의 대남 태도 또는 북한의 전략 전환을 의심토록 합니다. 북한은 남한의 태도와 의지를 문제 삼으며 징벌 차원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했고 관련 군사 조치까지도 언급한 바 있어요. 아울러 한미 워킹그룹을 지목하며 동맹 정책의 근본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죠. 네, 교착 상태에 빠지지 않았으면 뭐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을 텐데 교착 상태에 빠지니까 의심의 게임이 작동을 하면서 의심의 교리가 작동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를 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나랑 약속한 거 있는데 왜 그거 잘 진행이 안 되냐? 탑다운 방식이면 다 될 줄 아는 거죠. 예, 그게 너무나 익숙하니까 북한으로서는. 네. 셋째로 코로나19의 장기적 파급 효과도 북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는 북한의 경제를 더욱 피폐화시킬 것이며 민심 위반 또한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앞에 강의에서 설명을 좀 드린 바 있죠. 특히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고통과 불만 누적에 장기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을 거예요.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개선시키고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예. 그런 기대가 또 주민들에게는 있었고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방법이 마땅치 않게 되었어요. 위기 시의 책임 전가와 대중 결집을 위해 북한이 자주 활용하는 결집 효과 또한 위기가 장기화되는 경우 기대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북한의 통치 방식 중에 하나가 지도자가 짊어져야 할 책임을 다른 쪽에다가 전가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작동을 하잖아요. 예. 그러나 이것이 위기가 어려움이 장기화되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통한 결집 효과가 떨어진다고요. 네. 만약 차기 미 행정부가 대북 제재의 목표를 북한의 국가 능력 약화를 설정하고 지도층과 주민 간 분열 시도를 주요 메커니즘으로 선택한다면 적극적 관여 전략이나 타협 전략 대신 악의적 방관을 통한 대북 교섭 능력 강화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지도자와 주민들 간의 분열을 시도하는 메커니즘을 만약에 미국에서 작동시킨다면 또 엄청난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만약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이 승리하게 된다면 이런 예상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라고 봅니다만 아닐 수도 있다. 예. 바이든이 돼도 트럼프의 전략을 계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바이든은 바이든만의 대북 전략 스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대북 전략을 내놓느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북미 관계를 결정하는 그리고 영향을 미칠 요인들의 전략적 평가가 함의하는 바는 다음의 세 가지 차원입니다. 이를 대북 정책 설계와 전략 구상에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세 가지 차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미 관계를 결정하는 그리고 영향을 미칠 요인들의 전략적 평가가 함의하는 바 그 첫 번째는 교착 국면 형성 요인들의 변화가 없다면 북미 관계 진전은 단기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떠한 요인들에 주목해야 할까요? 앞서 제시했던 네 가지 관계 교착 요인 중 능력 요인의 변화를 통해 전략 요인의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 현실적일 거예요. 북미 양국 간 능력 충돌의 성패가 노골화되거나 어느 한쪽이 자발적으로 능력 투사를 자제한다면 북미 양국의 타협 전략 전환, 추동 환경이 조성될 것이에요. 나머지 요인들에 대한 대응은 장기적 처방이거나 많은 자원이 동원되어야 하므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구조 요인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고요. 나머지 요인들의 종속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요. 방법 요인은 정치적 결단으로 해소 가능하지만 상당한 수준의 신뢰 회복 조치가 병행돼야 하고요. 근본적으로 전략 변화에 연동이 될 거예요. 연결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북한의 전략 전환 여부를 고려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북한이 전략 전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대비책이 강구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북한이 타협 전략을 폐기하고 강압 전략으로 전환했다면 그 목표는 교환 수단으로서의 핵 능력의 가치를 급격히 높이려거나 비핵화 포기를 염두에 둔 전략적 행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지금까지 핵 능력의 가치를 100으로 제시를 했다면 강압 전략으로 전환했을 때는 뭐 만으로 올릴 수도 있고 10만으로 올릴 수도 있어요. 그거 갖고 안 돼. 지금까지 그거 갖고 나랑 타협을 하자고 했는데 난 이제는 너희를 못 믿겠으니까 더 높이겠어. 아니면 비핵화를 아예 포기하거나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어느 경우라도 북한 지도부는 향후 한미가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강압 수위를 서서히 높일 거예요. 핵무기의 전략적 가치를 시위하기 위해서는 능력의 물리적 신장을 보여주고요. 상대방의 취약성을 자극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결기를 상대방이 충분히 인지시켜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북한이 향후 2018년 이후 체결된 남북 합의들의 무효화를 선언하거나 미 본토를 겨냥한 ICBM, SLBM, 잠수함에 탑재해서 보내는 거죠. 이런 실험 발사, 개량된 심포급 잠수함 공개 등 핵무력 증강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11년인 내년 1월에 김정은 신년사와 제8차 당대회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예요.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셋째는 상황의 급진전과 장기화 가능성 모두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거예요. 그렇죠. 예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선제적 대비예요. 미국의 대선 변수가 강력히 작동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과감한 대북 정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상이 현실화된다면 그 모양은 북미 잠정 타협이 될 것이고 내용은 북핵 위협 감소 조치와 제재 일부 완화의 거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 시간이 지나면서 별로 이렇게 보일 가능성이 적어지고요. 반면 능력과 전략 변수 그리고 코로나19의 영향이 중첩되면 북핵 문제는 아주 긴 터널로 다시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양국 모두가 각자의 능력에 대한 과도한 의존 상태에서 상대와의 적극적 협력은 거부하지만 선제적 배신 또한 주저하는 상황이기는 해요. 불완전한 합의이든 완전한 비핵화로의 기나긴 여정이든 한국의 안보에 대한 북한 핵무기의 직접적 위협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에 대한 안보적 대응 필요성은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분단 비용은 더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분단 때문에 방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될 것이라는 거죠. 네, 국방비가 만만치 않게 될 것이라는 거죠. 출석 체크의 시간이 돌아왔군요. 교수는 강의에서 북미 관계를 결정하는 그리고 영향을 미칠 요인들의 전략적 평가가 함의하는 바에 세 가지 차원을 제시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수는 강의에서 북미 관계를 결정하는 그리고 영향을 미칠 요인들의 전략적 평가가 함의하는 바에 세 가지 차원을 제시했어요.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세요. 레포트를 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체제 변화가 감지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변화의 방향과 내용이 북미 관계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북미 관계의 여하에 따라 북한의 체제가 그 변화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감지되고 있어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강의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어느 부분을 주목하고 이해하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해서 11월 5일 목요일 24시에 한해서 다음의 이메일 주소로 A4 용지 1페이지 분량으로 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매번 제출하는 방식, 시간, 내용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체제 변화는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방향과 내용이 북미 관계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어느 부분을 주목하고 이해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이해가 되시죠?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바뀌고 있습니다. 체제의 변화에서부터 대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김정일 시대, 더 앞서 김일성 시대 그런 관점으로 북한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여전히 주체 사상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달라지고 있습니다. 수업하는 내내 매 시간마다 강조드리는 것이지만 이 변화, 이 달라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해야 할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만만치 않은 분량과 내용, 개념
이해하시고 이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최선을 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안녕.